만약 당신의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를 구식이라고 폄하하고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은 안 오면서 몰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게 당신의 유산을 노리기 위한 계획이었다면, 저는 그날 아들의 얼굴을 보고 문을 닫기로 결심합니다. 이 통쾌한 복수극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올해 70살을 넘긴 김순자다.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니 세상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없는 남편을 찾게 되고 밥을 지으면서도 저 사람이 좋아하던 반찬을 왜 만들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 사진에 인사하고 간단히 밥을 먹고 텃밭도 가꾸고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다. 혼자라는 게 외로울 수도 있지만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3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그런데 1년 전 어느 날 아들 성우와 며느리 수아가 집에 찾아왔다. 둘이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저희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무슨 부탁일까 궁금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희 전세 계약이 이번 달에 끝나거든요. 근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사갈 마땅한 집을 못 구하겠어요. 수아가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전세금이 작년보다 2천만 원이나 올랐어요.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해요. 성우가 다시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돈을 좀 더 모을 때까지만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1년 정도만요. 나는 솔직히 혼자 사는 게 편했다. 하지만 아들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는가? 그것도 돈을 모으려고 고생한다고 하는데 말이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다. 1년 후면 바로 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성우가 고맙다고 하더니 수아도 옆에서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렇게 둘이 짐을 들고 들어왔다. 처음엔 괜찮았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회사에서 다녀오면 내가 밥을 해주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가족 식탁이 펼쳐지는 게 좋았다. 내 아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봤다.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널든 거들지 않았다. 아들 성우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리곤 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바쁘지 않은가? 회사 일도 힘들고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니 이상했다. 설거지는 항상 내 몫이었다. 청소도 빨래도 마찬가지였다. 며느리는 자기 방 청소도 안 했고 아들도 바닥에 옷을 벗어 던지고 그대로 뒀다. 그래도 나는 참았다. 1년만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외로워지기 시작했다. 어느새 아들과 며느리가 이 집에 온 지 거의 1년이 됐다. 나는 궁금했다. 언제쯤 나갈 건지. 하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 아들이 힘들까 봐서였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변했다. 며느리는 내가 하는 일들을 이상하게 쳐다봤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면 옛날 사람 같다고 중얼거렸고 내가 텃밭에서 딴 채소로 밥상을 차리면 요즘은 다 마트에서 사 먹는다고 했다. 나는 그냥 참았다. 며느리가 아직 젊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상처가 쌓여갔다.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을 부정당하는 것 같았으니까. 그래도 아들을 위해 참았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어느 날 남편의 제사가 다가왔다. 나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떠올리며 장을 봤다. 생선도 사고 나물도 사고 과일도 골랐다. 남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벌써 3년이나 됐다니 믿기지가 않았다. 제사 전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남편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 살아있을 때 밥을 차려주면 맛있게 먹던 모습이 생각났다. 남편은 항상 내게 고맙다고 했다. 당신 덕분에 잘 먹고 잘 산다고. 제사 당일 아침이었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부엌에 들어가 불을 켜고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다. 정성껏 하나하나 만들었다. 남편이 좋아하던 맛대로. 한참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며느리 수아가 방에서 나왔다. 하품을 하면서 부엌으로 걸어왔다. 일찍 일어났네. 나는 인사했다. 수아가 눈을 비비면서 대답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소리가 나길래요. 오늘 아버님 제사날이었네. 너무 바빠서 까먹고 있었나? 네, 괜찮아요. 바쁜데 이런 것까지 기억하기 힘들겠지. 그런데 수아가 부엌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다. 근데 어머니, 요즘 누가 아직도 제사 드려요? 나는 손을 멈췄다. 요즘은 다 없애잖아요. 제 친정도 요즘 제사 안 드려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남편 제사를 준비하는 나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다. 수아는 계속 말했다. 제 주변 친구들도 제사 드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다 옛날 일잖아요. 나는 듣다 보니 가슴이 답답했다. 그런데 수아가 웃으면서 말했다. 어머니도 이제 제사 없애는 거 어때요? 요즘 시대 안 맞잖아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남편 제사 당일 아침에 그것도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나한테 제사를 없애라니. 나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왜요? 그냥 하는 얘길 때요. 지금 그게 남편 제사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할 소리야? 수아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요즘은 다들 안 한다고. 그래서 뭐 난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야. 수아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갑자기 무슨 화를 그렇게 내세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 제사 없애는 추세인데 어머니는 계속 드리니까 하는 소리였어요. 추세라고? 내가 그런 거를 왜 따라가야 되는데? 수아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할 말 없네요. 이것도 다 구식이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수아가 눈을 크게 떴다. 너한테 앞으로 제사드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구식이고 싫으면 나가. 수아가 코웃음을 쳤다. 안 그래도 나갈 거예요. 저도 이런 구식 같은 제사 드리기 싫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수아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쾅 하는 소리가 났다. 그렇게 나는 부엌에 혼자 남았다. 눈물이 흘렀다. 억울하고 서러웠다. 남편 제사를 구식이라니. 내가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하다니. 나는 울음을 참으며 다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참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 성우였다. 성우가 부엌으로 왔다. 나는 아들이 왔으니 내 편을 들어주려나 기대했다. 하지만 성우가 한 말은 달랐다. 엄마 왜 수아한테 그렇게 화내셨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들이 내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방에서 혼자 울고 있어요. 엄마가 나가라고 했다면서요? 나는 내가 운 것은 말하지 않았다.
티를 안 냈으니 아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좋은 대로 며느리가 한 말을 전했다. 수아가 아버지 제사를 구식이라고 했어.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성우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근데 수아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요즘 정말 제사 없애는 추세 맞아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까지 이러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장인 어머니도 제사 안 드린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뭐 너도 나가. 성우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너도 나가라고. 오늘 아버지 제사날인데 그게 할 소리야? 성우가 또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대가 변한 거예요. 오바? 내가 오바한다고. 내 아버지 제사 준비하는 게 오바야?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들한테도 실망했다. 내 아들이 이럴 줄 몰랐다. 성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한참 뒤 방에서 수아랑 성우가 나왔다. 둘 다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 나갈게요. 성우가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다. 어머니, 혼자 제사 드리세요. 수아가 옆에서 덧붙였다. 저희 제사 끝날 때쯤 저녁에 들어올게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성우가 문을 열고 나갔다. 수아도 따라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다. 서운했다. 정말 나가는 건가? 심지어 오늘 아버지 제사날인데 인사 한 번 안 하고 나가는 아들도 미웠고 제사 없애라고 구식이라고 말하는 며느리도 미웠다. 나는 서럽고 서글픈 마음으로 혼자 제사 준비를 계속했다. 텅 빈 거실에서 음식을 계속 만들었다. 남편 제사를 끝까지 지켜야 했으니까. 손이 떨렸다. 화가 나고 서러웠다. 제사 없애는 게 추세인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내 남편 제사는 꼭 드리고 싶어. 내가 이렇게 기억해줘야지. 누가 해? 눈물을 참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음식을 간소하게 몇 가지만 준비했다. 혼자 하니까 힘들었거든. 그래도 정성은 다했다. 음식을 다 만들고 상을 차렸다. 남편 사진을 가운데 놓았다. 그리고 절을 올렸다. 혼자서 남편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다. 여보, 미안해. 올해는 제대로 못 차렸어. 혼자 하려니까 힘들더라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남편이 그립고 아들이 원망스럽고 며느리도 미웠다. 제사를 마치고 밥을 먹을 기운도 없었다. 그냥 빨리 치우고 쉬고 싶었다. 상을 들어 부엌으로 옮기는데 허리를 숙이는 순간이었다. 뜨끔하고 허리가 아팠다. 아니, 그게 아니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세상이 핑 돌았다. 손에 들고 있던 상을 내려놓고 벽을 잡았다. 아이고,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거실 소파에 앉았다.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가슴이 철렁해졌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어떻게든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가슴이 자꾸 철렁 내려앉았다. 답답했다. 밤새 뒹굴었다. 자다가도 깬다. 가슴이 철렁이고 숨이 차고 답답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건 같았다. 아침이 되자 나는 이것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대원이 금방 왔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구급대원이 물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일단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다. 피검사, 심전도, CT.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습니다. 심장도 한 번 더 검사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숨 한숨을 스트레스를 받으니 몸이 반응한 것이었다. 병원에 입원했다. 혼자 입원 수속을 했다. 병실에 들어가니 벌써 저녁이었다. 나는 다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받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처음 3번은 받지 않았다. 나는 포기하려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걸었다. 그때 드디어 받았다. 왜 자꾸 전화해요? 뭐 급한 일이라도 있어요? 성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뒤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놀고 있나 봤다. 나는 가슴이 아팠지만 말했다. 성우야, 엄마 지금 가슴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어. 성우가 놀란 것 같았다. 네. 얼마나 안 좋길래 입원까지 했어요? 어제 아버님 제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나 봐. 가슴이 철렁거리고 어지럽고. 이것도 좀 이따 풀려나 싶긴 한데. 성우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스 받은 거네요. 시간이 지나면 낫겠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내 아들이 한 말이 맞나 싶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회사 출장 가서 집에 없어요. 수아도 같이 가니까 그렇게 하세요. 병원도 잘 지내세요.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할 줄은 몰랐다. 그래도 내가 입원했는데 출장이라도 가야 하나? 수아야, 그렇다 쳐도 내 아들이 말이다. 나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다. 많이 바쁘겠지. 출장도 가야 하고.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허전했다. 그렇게 3일을 혼자 병원에서 보냈다. 아들한테서 전화 한 통 없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외로웠다. 옆자리 환자는 가족들이 매일 왔거든. 나는 3일 뒤 퇴원했다. 아픈 가슴을 붙잡고 퇴원 수속을 했다.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엉망이었다. 거실 서랍은 열려 있었고 신발장에는 신발이 여러 개 꺼내져 있었다. 거실에는 옷걸이와 옷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출장 간다더니 짐 싸느라 바빴나 보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이렇게 어질러 놓고 가다니. 내가 병원에 있었다는 거 알면서 화낼 기운도 없었다. 나는 아픈 가슴을 붙잡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다 치우고 나니 녹초가 됐다. 침대에 누웠다. 밥 먹을 기운도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그날 저녁에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잘 갔다 왔냐? 나는 거실로 나갔다. 엄마 아직 안 주무시고 계셨네요. 성우가 말했다. 그럼 잘 갔다 왔니? 그런데 둘의 모습이 이상했다. 성우는 꽃무늬 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수아도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손에 선글라스를 들고 있었다. 피부도 평소보다 까맣게 타 있었다. 나는 더운 나라로 해외 출장 갔다 왔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며칠 뒤였다. 나는 핸드폰으로 친구랑 카톡을 하고 있었다. 화면을 넘기다 보니 수아의 이름이 보였다.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더라. 궁금해서 눌러봤다. 사진을 보는 순간 멈췄다. 수아가 바다를 배경으로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자세히 보니 수아 친정 어머니였다. 둘이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런데 수아가 입은 옷이 눈에 들어왔다. 저번에 입고 있었던 꽃무늬 원피스였다. 나는 다시 사진을 봤다. 사돈댁도 똑같은 무늬 옷을 입고 있었다. 커플룩이었다. 뭔가 이상했다. 출장 갔다고 했는데 왜 사돈과 커플룩을 입고 있지? 나는 설마 하는 마음에 사돈댁 프로필 사진을 눌러봤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사진에는 며느리, 아들, 사돈댁 이렇게 3명이 함께 있었다. 배경은 바닷가였다. 자세히 보니 뒤에 간판이 보였다. 영어로 써 있었다. 해외였던 거다. 나는 손이 떨렸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사돈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거였다. 그리고 나한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서러웠다. 내가 가슴 아파서 입원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더니 장인어머니랑 여행 갈 시간은 있었던 거다. 내가 바보였나? 정말 바보였나? 나는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다. 확실히 물어봐야 했거든. 직접 얼굴 보고. 나는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전화로 물어보는 것보다 얼굴을 보고 직접 물어보고 싶었다. 시간이 지나고 둘은 퇴근을 했다. 옷을 갈아입는다고 방에 바로 들어갔다. 나는 방으로 걸어가다가 멈췄다. 방문으로 대화 소리가 들렸거든. 며느리 수아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 나 진짜 여기 있기 싫어. 아들 성우가 대답했다. 좀만 기다려.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몸도 안 좋아졌잖아. 그래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유산 제대로 받으려면 같이 살아야지. 빨리 받아. 어차피 다른 형제 없으니까 다 우리 거야. 나는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유산이라고? 나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다. 수아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집 들어온 것도 이것 때문이잖아. 너무 불편해 죽겠어. 맞아. 조금만 참자.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모든 게 유산 때문이었다니. 전세 계약이 끝났다는 것도 돈을 모으겠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다. 처음부터 유산이 목적이었던 거야. 내가 정말 바보였다. 나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가슴도 철렁했다.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어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지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수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까지 기다려? 나 진짜 여기 있기 싫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너무 불편해 죽겠어. 알았어. 조금만 참아.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방문을 확 열어버렸다. 성우와 수아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봤다. 둘 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성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태연해졌다. 놀라울 정도로 빨리. 아, 들으셨어요? 수아가 옆에서 팔짱을 꼈다. 표정이 차가웠다.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전세 계약 끝났다는 것도 거짓말인 거지. 성우가 고개를 돌렸다. 대답이 없었다. 나는 며느리를 봤다. 너도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수아가 코웃음을 쳤다. 당연하죠. 저희가 불편해할 이유가 뭐 있어요? 돈 때문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나는 아들한테 소리쳤다. 성우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야? 성우가 나를 쳐다봤다. 눈에 미안함 같은 건 없었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어머니, 그냥 얼른 주세요. 어머니도 저희랑 같이 살기 불편하잖아요. 저희한테 지금 돈 주시면 바로 나갈게요. 지금 유산을 달라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데? 어차피 저희한테 주실 거잖아요. 그냥 미리 주시면 안 돼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나? 나는 말을 더듬었다. 너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성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어딜 가요? 너네한테 줄 돈 없으니까 당장 지금 나가라고. 수아가 웃었다. 비웃는 것처럼 들렸다. 어머니, 저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주셔야지 나가죠. 나는 화가 폭발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너네는 장모님 데리고 여행 갈 돈은 있으면서 이사 갈 돈은 없어. 둘이 깜짝 놀랐다. 얼굴이 굳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를 바보로 보는 거야?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장인 어머니랑 해외 여행 갔다 왔잖아. 성우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너는 내 엄마가 가슴 아파서 입원했는데 시간 없다면서 병원에 한 번도 안 오고 여행 갈 시간은 있었어. 성우가 얼굴을 붉혔다. 나는 며느리를 봤다. 너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있는데 전화 한 번 안 하니? 나한테 궁금한 것도 없었어? 수아가 고개를 돌렸다. 나는 소리쳤다. 너네는 정말 끝이야. 당장 나가. 이 집에서. 성우가 당황해서 말했다. 엄마, 저희 지금 당장 이사 갈 데 없어요. 정말 돈도 없고요. 그게 내가 알바야? 너네가 알아서 해. 조금만 봐주세요. 봐줄 생각 전혀 없어.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너네가 이 집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생활비 한 번도 안 내는 거. 그것도 다 주고 나가. 성우가 눈을 크게 떴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생활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네 둘이 쓰는 전기세, 수도세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 내가 일주일 쓰는 양을 너네는 하루에 쓰더라.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산해서 1년치 당장 줘. 수아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죄송해요. 어머니. 혹시 저희가 여행 가서 화나신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나는 그 태도를 본 순간 더 화가 났다.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직접 생각해봐.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나는 문을 닫고 제 방으로 갔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남편 제사를 없애라고 한 것부터 시작이었다. 구식이라고 했던 것. 내가 입원했다고 하니까 병원 올 시간 없다고 했던 것. 거짓말까지 하고 장모랑 몰래 여행 다녀온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집에 들어온 목적이 유산 때문이었던 것. 그 유산을 지금 당장 달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까지. 모든 게 생각나면서 화가 치밀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밤새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나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오늘은 결정적인 날이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거실로 나가 말했다. 너네 오늘 당장 나가. 성우가 넥타이를 매다 말고 나를 봤다.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아직도 화가 나셨어요? 오늘 안 나가면 내가 너네 짐 다 갖다 버릴 거야. 수아가 옆에서 웃었다. 나를 무시하는 웃음이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 이번 주 주말에 어디 바람 쐬고 올까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능청스럽게 저런 말을 하다니. 화해하는 척하면서 또 나를 이용하려는 거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었거든. 곧 둘이 출근한다면서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바로 현관으로 갔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새로운 번호로 바꿨다. 이제 둘은 이 집에 못 들어올 거다. 내 손이 떨렸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다. 오늘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떨렸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저녁이 됐다. 퇴근 시간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다. 한참 뒤 현관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다. 삐삐삐.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다. 그런데 문이 안 열렸다. 다시 한 번 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또 안 열렸다.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비밀번호가 왜 안 되지? 내가 잘못 눌렀나? 수아가 말했다. 뭐 내가 해볼게. 수아도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뭐야? 비밀번호 바뀐 거야? 두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더니 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성우가 문을 두드렸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성우가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다.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시고 문 열어주세요. 밖에서 수아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어떡해? 당신이 조금만 기다리면 다 해결된다며 이제 어떡할 거야? 성우가 화를 냈다. 이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엄마가 미쳤나 봐.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생활비 100만 원씩 1년치로 1200만 원 입금하면 문 열어줄게. 성우의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 뒤 전화가 왔다. 엄마 갑자기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게 말이 돼요? 저희한테 그런 돈 없어요. 돈 입금하면 문 열어줄 테니까 결정은 너네가 해. 싫으면 밖에서 자든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밖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노트북이랑 지갑도 다 집 안에 있잖아. 성우가 한숨을 쉬었다. 한참 뒤 내 핸드폰이 울렸다. 입금 알림이었다. 1200만 원이 들어왔다. 나는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다. 성우와 수아가 들어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화가 난 표정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번 주까지 안 나가면 너네 집 내가 다 갖다 버릴 거야. 이번 주까지 나가. 성우가 나를 째려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진짜 너무한다. 친엄마 맞아요? 너무한 건 너네야. 나한테 거짓말하고 유산 노리고.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희 진짜 갈 데 없어요. 당연하지. 나는 봐줄 생각 전혀 없어. 너네가 알아서 해. 나는 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한 일이 맞나 싶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주말이 됐다. 토요일 오전이었다. 성우와 수아가 짐을 싸고 각자 캐리어 2개씩 끌고 나왔다. 급하게 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거실에서 둘을 쳐다봤다. 성우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목소리가 차갑고 냉정했다. 이제 됐어요. 만족하세요? 그래, 이제 각자 살자. 그리고 너한테 줄 유산은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 내가 쓸 돈은 내가 직접 벌어야 해. 성우가 나를 한번 째려봤다. 그 눈빛이 낯설었다. 내 아들 같지 않았다. 수아와 함께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집이 조용해졌다. 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다. 너무 조용했다. 하지만 편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나는 청소를 시작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쓰던 방을 정리했다. 문을 열었다. 방이 어질러져 있었다. 급하게 나가서 그런지 이불도 그대로 있었고 옷도 몇 개 남아 있었다. 이불도 빨고 바닥도 닦았다. 한참을 청소했다. 땀이 났지만 기분이 좋았다.
다 끝내고 거실에 앉았다. 그리고 남편 사진을 봤다. 액자 속 남편이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복잡한 감정이었다. 서운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래도 어딘가 후련하기도 했다. 여보, 나 잘한 거 맞지?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알 것 같았다. 남편도 내 편일 거라고. 내가 한 일이 옳다고 말해줄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혼자 지냈다. 오랜만에 내 방식대로 살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을 만났다. 편했다. 정말 편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친구한테 다 얘기했다. 남편 기재사 일부터 병원에 입원했던 일, 여행 다녀온 것, 유산 이야기까지. 친구는 중간중간 한숨을 쉬며 들었다. 순자야, 내가 잘한 거야. 그런 자식은 내쫓는 게 맞아. 그렇지. 당연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효도를 돈으로만 생각하는데 말이야. 효도는 마음이야. 마음. 나는 친구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가 되는 집안에서 생각하게 된다.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어렸을 때의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건지. 돈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나? 아니면 내가 못 본 면이 원래 있었던 건가? 며느리야 뭐 남이지만 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다. 나는 이 선택이 옳았다고 믿는다. 자존심을 지켰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이건 평생을 함께할 상처가 될 것 같다. 남편을 잃었을 때처럼,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한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나는 깨달았다. 나이가 들어도 자존심은 버리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 참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 그게 비록 내 아들일지라도.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최소한 자기 자신만이라도 지킬 수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다. 내 제사를 고집하는 것도 아들을 내쫓는 것도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을 거다.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고. 하지만 나는 알아다. 이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고 내가 지켜야 할 가치라는 거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고 존중이다. 그걸 구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다. 진짜 사랑이 뭔지. 나는 앞으로 제 삶을 살 거다. 당당하게. 아침마다 남편 사진에 인사하고 제사도 계속 지낼 거다. 혼자라도. 남편을 기억하는 건 내 몫이니까. 그리고 그것도 내 자존심을 지키는 방식이니까. 아들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나 자신은 잃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남편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여러분, 김순자님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통쾌했죠.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건 복잡한 감정들입니다. 시원함도 있지만 아련함도 있고 후회는 아니지만 그리움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순자 할머니가 보여주셨죠.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희생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짜 가족의 의미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성우와 수아가 처음부터 수님 할머니를 존중했다면, 만약 진심으로 감사하며 함께 살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복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건 때로는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자 할머니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로. 그리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